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아오면 밤이 깊어오고 봄이 오면 그 계절이 돌아 겨울이 오듯이 세상 돌아가는 그 순리에 맞춘 것이 때로는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 혹시 여러분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저의 옛날 이야기는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어둡고 답답하고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주의를 미리 드릴게요. 저는 3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래로는 저랑 1살 차이인 연년생인 남동생, 그리고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사실은 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갓난아기 적 열병을 앓고 세상을 떠났죠. 그 시대에는 아기가 돌연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보다 그리 여겨지긴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아무런 수를 써보지 못한 채 그 아기를 떠나보내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이렇듯 가난했어요. 이미 그것으로도 불행이었는데 더욱 슬픈 것은 부모님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사실 같습니다. 제가 아마 6살이 되던 해의 연초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선연하게 기억나는데요. 어머니께서 어렸던 제 여동생을 끌어안으신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고 계셨고, 아버지께선 그런 어머니께 삿대질을 하면서 무서운 욕을 뱉으셨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말이죠. 남동생은 집구석에서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웅크려 있었어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만나고 애들을 낳은 게 실수였어. 억울해 죽겠어. 분해 죽겠다고.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쳤어. 어머니는 저희가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나이가 많고 귀를 막고 있지도 않았던 저는 그 문장을 다 들을 수 있었죠. 이 여자가 어디 고개 빳빳이 들고 지랄이야? 나도 네가 지긋지긋해. 너란 여자가 내 인생에 끼어든 그 순간부터 잘 풀린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원통해 죽겠는 건 바로 나라고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선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한 대 치실 기세로 으르렁거렸어요. 전 눈물을 꾹 참으며 그런 부모님의 대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꼴의 맞이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 보살피고 이끄는 건 제 몫이었죠. 부모님이 싸우느라 비명과 고성이 오가는 늦은 밤이면 저는 동생들이 울지 않도록 열심히 달래야만 했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든 멍을 보고 남동생이 저게 뭐냐고 물어볼 때 기껏 핑곗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죠. 그리고 제가 7살 때 부모님의 불화는 극으로 달했고 저희 가정은 결국 깨졌습니다. 난 내 인생 살란다. 너희도 알아서 살려무나 건강하게. 알았지? 엄마 원망 마음껏 해도 좋아. 너희는 그럴 자격 있어. 제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드시면서 눈빛은 멍한 채로 말씀하셨던 어머니 모습은 지금까지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만약 치매가 오더라도 그 모습이 가장 늦게 잊혀지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공허하고 빛바랜 눈동자 속에는 온갖 괴로움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보였지만 한편으론 해방감, 후련함 같은 것들이 함께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차마 어머니께 가지 말라고 외치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비정하게 당신의 배로 낳으신 3남매를 남겨두신 채 짐을 챙겨 집을 떠나셨습니다. 좁은 집에 어른이 한 명 떠났으므로 더 넓게 느껴졌어야 정상이었건만 그 후로 저희 남매는 그 집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의 가정을 저버리시고 지겨운 아버지 곁을 떠나가신 이후 며칠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제 큰애 학교는 어떡할 거야?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금방 다가올 텐데. 친가 쪽 먼 친척분께서 찾아오셔선 아버지를 나무라셨어요. 아버지께선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그날 술을 꽤 마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3남매는 친척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죠. 내일부터 거기로 가서 사는 거다. 다들 알았냐? 이제 여긴 너희 집 아니야. 이 집은 이제 없어질 거야. 영문을 모르는 저희를 앞에 앉혀두고 아버지께선 단지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남동생은 싫다면서 떼를 쓰다가 무서운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으며 어린 여동생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거기 가서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착하게 그렇게만 지내고 있으면 돼.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어른들 말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어라. 아버지께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삼남매는 그렇기 때문에 먼 친척분의 집에 지내면서 저희를 데리러 오실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죠.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아무도 없구나. 먼 친척 어르신께선 당시 저희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희들은 곧 그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고아원으로 맡겨지게 되었어요. 멀쩡하게 세상에 양친이 살아계셨고 친척분들도 계셨음에도 남매 3명 다 고아원 신세를 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럴 만한 어른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했던 생활비를 그 친척 어르신께 주지 않았고 연락까지 끊기는 바람에 저희가 내쳐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더 이후의 일이었네요. 고아원에서의 기억이란 지금 와선 항상 배가 고팠다는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것이라도 풍족하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또한 수틀리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무서운 어른들께서 상주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라고 스스로 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건만 어느새 학교의 그 많은 인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아주 신통할 노릇이었죠. 학교 친구들이 저를 놀리고 비웃었던 행위들은 모두 제 가슴에 깊은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때를 회상하면 서글픈 기분이 들곤 해요. 그러다 제가 11살 되던 때였어요. 부모님께서 재결합을 하셨죠. 계기나 과정은 몰라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네요. 어쨌든 저희 삼남매는 고아원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부모님 아래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 또한 있었기에 큰 후유증이 남은 상태였죠. 저보단 나았지만 남동생도 비슷한 아픔을 입은 상황이었고요. 저희보다 어렸던 여동생만이 그나마 나았네요. 여동생은 고아원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진 않았으니까요. 저와 남동생이 겪었던 아픔의 종류를 몰랐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면서 평범한 가정 환경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다시 싸우기 시작하셨죠. 아버지께선 없는 형편에서도 자꾸만 술을 찾아 드셨어요. 거의 취해 계실 때가 많았고 적은 월급조차 이상한데 탕진하시길 반복했습니다. 생활비가 늘 모자라니 엄마께선 부업을 하셨죠. 저는 맞이에다가 딸이었으니 어쩌면 어머니와 딱 붙어서 지내볼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버지라는 공동의 적 같은 존재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늘 아들, 귀한 아들 타령을 자주 하셨습니다. 딸은 나중에 커서 시집 가버리면 출가회인이라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 아들은 나중에 이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를 하겠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네. 제가 뻔히 옆에 있는데도 스스럼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제가 18살이 되던 해였어요. 부모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됐죠. 법적으로 이혼하신 겁니다. 원초적이고도 허무한 질문이 저희 남매에게 떨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둘 중 누구랑 살고 싶냐면서 선택하란 것이었죠. 저는 당시에 솔직한 심정으론 두 분 어떤 분과도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가장으로서 한 줌의 책임감도 보여준 적 없었던 아버지보단 뭐라도 하시려고 늘 노력하신 어머니께 가는 것이 낫다고 여겼어요. 아버지께선 입버릇처럼 돈도 없어 죽겠는데 개집에 주지.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지 애비 피를 빨아먹는지. 으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산다면 저는 필시 사달이 날 것으로 여겨졌어요. 남동생 또한 어머니를 선택하셨죠. 워낙 편애를 받았으니 이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다만 여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둘로 쪼개져 살게 되었죠.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여동생이 아버지랑 살던 집을 나와 저희 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도저히 아버지랑은 둘이서 못 살겠다며 자기도 어린 학생이고 공부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싶은데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버지 뒷바라지하는 게 숨막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자기를 받아달라고 오만 떼를 썼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안 받아주나요? 그것까지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네가 처제니까 이제 앞으로 돈 벌어서 우리들 먹여 살려주면 되겠구나.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되는 때였어요.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지만 우리 아들이라며 늘 지지받던 남동생은 떠받들어졌고 여동생은 늘 당당하고 콧대 높은 그 성격을 앞세워 가족 중 그 누구도 자기한테 함부로 말 못하고 지적 못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갔어요. 저만 천하의 맹순이었죠. 공장 가서 돈부터 벌어왔어요. 딱 3개월 만에 코피가 나더군요. 하지만 가족 중에서 빈말로나마 괜찮냐고 물어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고 나니까 사람이 좀 피폐해졌어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뒤늦게 대학 입학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며 20살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공부 좀 잘 할 것이지. 딱 봐도 제가 남동생보단 공부머리가 나았건을 책임 다해야 하는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은 꿈도 못 꾸었던 게 제 처지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는 일을 하면서도 무념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청춘의 싱그러움 따위 저에겐 없었죠. 그리고 남동생은 결국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죠. 저는 지금 그때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의 노고, 희생을 알아주는 이가 있었더라면 전 가까이 순수한 축하를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전 밑바닥에서 죽어랍시고 돈 버는 게 당연한 존재였고 누구는 전폭적인 지원하에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박수를 받았으니 남동생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고요. 그 모은 돈 전부 다 제가 벌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남동생은 저를 향해 고마워 누나 이 한마디 해준 적 없었네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하다 말고 쉬는 시간에 눈물이 찔끔 나고 그랬어요. 그런 저를 발견한 공장의 동료들이 저를 보고 남자를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연애하면 좀 낫다고 말이에요. 저는 남자를 한번 사귄 적이 있으나 흐지부지 관계가 끝나는 바람에 연애에 대한 열정이 식은 상태였죠. 그러나 주변에서 하도 절 찌르니까 못 이긴 척 누군가가 다리 놓아준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인물도 그냥 그렇고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고요. 직업도 그냥 그렇고 사는 형편도 뭐 알만하고 그 남자를 보면서 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푹 하고 웃음이 났어요. 웃기더군요. 제 주제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웃겨서 웃었는데 저의 웃는 모습을 보고 그 남자는 엉뚱하게도 첫 만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왠지 기분이 나쁘진 않아서 그 다음에도 또 만나보았죠. 그러다 보니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더군요. 오롯이 저만 받을 수 있는 관심이자 애정이었으니 제가 점차 연애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런 것에 목마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남동생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던 때였어요. 저는 모처럼 휴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걷어차여서 눈이 떠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등짝을 후려치시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넌 네 동생이 빤히 휴가 나와서 집에 있는 거 알고도 잠이 그렇게나 자고 싶든? 동생한테 밥을 차려줘야 됐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전날 잔업이 너무 늦어져서 파김치가 된 채로 귀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이나 편하게 오래 자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대뜸 저한테 그러니까 서러움이 차오르고 말았어요. 내가 무슨 식모인 줄 알아요? 내가 벌어오는 돈 그거 다 족족 우리 가족 생활비로 들어갔는데 가장이 나잖아요. 그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대우? 무슨 대우? 그건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얘 봐라. 아무 말을 다 황당하게 하고 있네. 어머니께서 어이없다는 듯 절 흘겨보셨어요. 웬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다 듣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이 갑자기 그 순간 폭발해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시끄럽다고 휴가 나온 네 동생이 우는 소리 듣고 머리 아파질까봐 겁난다며 울 거면 집 밖에 나가서 울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에게 하소연해봤으나 언니 나도 나만의 고민이 많은 사람이야. 내 일만으로도 요즘 내가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그런데 언니는 왜 이런 나한테 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늘어놓는 거야? 확 짜증을 내었어요. 딱 그때 이 집에서 내 설 자리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제 얼굴이 울상이라면서 단번에 위로를 건네주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면서 막 물어봐줬고요. 저는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더 이상은 집구석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 공장 일도 그만 다니고 싶다면서 속내를 털어놓았고요. 그러면서도 전 예상 못했어요. 설마 갑작스런 청혼을 받게 될 줄은요. 그럼 우리 확 결혼해버릴래? 내가 너 책임질게.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해오는 것을 당시에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농담조에도 저는 온몸을 기대고 싶을 만큼 나약해져 있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향해 책임을 발휘해왔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이 저에게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순간 눈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저에게 그리 말해오는 그 남자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았고, 그렇게 연인관계는 부부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계기로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이죠. 남편은 당시 아는 형의 집에서 얹혀 살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본가는 다른 지역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남편의 본가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어요. 아주버님은 결혼하신 상태였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형님은 임신 초기였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도련님은 막둥이라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쥐뿔 아무것도 없이 몸만 온 저를 처음 보시고 시부모님께선 뒤로 넘어가셨더랍니다. 혼자 열심히 자립해서 일 다니겠다더니 덜컹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시아버지께선 기가 막혀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허락의 의사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맺어주신 분이기도 했네요. 일륜지 대사는 뭐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둘이 부부가 될 인연이었으니 그리 맺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겠지. 어디 잘 살아보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친정 집안을 둔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시기도 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저희 가족들도 난리였었죠. 동생들은 그래도 일찍 인연 만났구나, 잘 되었다라는 정도의 말을 건네주었는데, 네가 결혼해서 가버리면 그럼 우린 당장 어떡하라고? 어머니께선 망연자실하셨어요. 아주 가끔 연락하며 지냈던 아버지는 그래서 혹시 줄 돈 있냐고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당장의 돈 얘기를 들으실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부모 아래 장녀였던 거예요. 저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당신들 형편을 개탄하진 않으시고 다른 쪽으로만 걱정들을 하셨으니 우습고 허망한 상황이었네요. 딸은 원래 시집 가버리면 그만 출가 외인되면 끝이라고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뿐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입을 꾹 다무시곤 차마 대꾸를 못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가씨에서 기혼자가 되었고 시댁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방을 얻어 남편과 둘이 지냈습니다. 남편은 친척분이 하시는 작은 사업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면서 자리를 잡겠다 했고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나가서 배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했냐고요? 아직 시댁 식구들 중에 소개 안 된 분 딱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둘째가 삼형제 중에 인물은 좀 빠져도 인품만은 정말 일품인 녀석인데 그걸 어찌 알아보고 낼림체 같대? 아유, 정말 얄미워 주겠네. 착하고 순한 우리 둘째를 얼마나 불려시같이 굴어서 꼬여냈을지 안 봐도 뻔하구만. 쌍꺼풀 없이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을 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를 째려보실 때면 전 너무 무서워서 애써 못 들은 척을 해야만 했어요. 아주버님 내외도 시댁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는데요. 형님께서는 저보다 여러모로 조건이 좋으신 며느리였죠. 전 인물도 보통이고 성격도 당시 소심하고 유약하였으며 말주변도 그저 그랬고 집안 형편이나 학력은 딱히 말할 것도 없었죠. 반면 형님께서는 시댁보다도 집안 수준이 더 나은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에요. 시댁도 못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여기보다 낫기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제 친정이 워낙 변변치 않았던 게 특이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주버님이 형님을 떠받들듯 모셔서 간신히 결혼했다고 그런 말들이 시댁 내에서 유머로 소비되었습니다. 형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아주 예쁜 외모는 아니셨으나 세련된 매력이 철저 넘치는 분이셨고요. 말수는 적은 편이신데 묘하게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눈도 크셔서 상대를 빤히 쳐다보면 왠지 그 상대로선 주눅이 들게 된달까요? 형님께서는 임신 후기부터 온몸의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바람에 누군가 수발들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가 당첨되었죠. 감시자로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형님께서 출산하고 산후조리 하시는 동안에도 제가 온갖 수발을 무슨 하인도 아니고 노예처럼 들었네요. 형님은 친정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런데다 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하니까 딱히 친정 식구들을 안 부르더군요. 형님께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은 별거 아닌 정도였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이거 언제 삶으려고 여기다 둔 거니? 예, 젖병을 이렇게 두면 뒤처리 나보고 하라고 지금 그러라고 하는 거니? 손빨래는 손가락에 힘을 줘서 조물조물 빨아야 한다고 내가 몇 번째 말을 하냐. 귀등이 막혔나? 타고나길 등신인가? 아유, 답답해라. 당신께서는 딱히 하시는 것도 없이 손자 들여다보기에 급급하셨으면서 저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골아떨어지는 남편에게 미주알고주알 다 떠들기라 민망해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게다가 저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집온 처지였던 데다 여러모로 형님과 비교까지 되었죠. 주눅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결혼한 것을 후회할까봐 겁도 났고요. 그래서 묵묵하게 시어머니의 모진 잔소리를 들어가며 형님의 산후조리 기간을 버텨나갔습니다. 설마 평생 할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 참냐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발단은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한순간의 일이었네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시댁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저는 여차저차 하다가 식당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가 당장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던 데다 급여가 가장 괜찮은 수준이었거든요. 대신 일거리가 아주 많았고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죠. 형님께서는 친정이 좀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시댁 사람들 아무도 그쪽에 손 벌릴 생각들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금쪽 같은 손자를 키워야 하는 집이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맞이였던 아주버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애 키운다고 손 벌 일 없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엉뚱한 발언이 다 있었을까 싶네요.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시자 예민할 대로 예민해지신 시어머니. 그 불똥을 저에게로 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오셔서 저 어떻게 일하나 지켜보시기도 하고 출근 퇴근 시간과 정확한 월급 액수를 사장님께 확인받기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시댁에 안 들르는 것인가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닌가 이걸 감시하려는 목적이셨겠죠. 처음엔 그러려니 하셨던 식당분들도 제가 장꽤 안 부리고 일 열심히 하다 보니 저를 다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를 측은하게 여겨주셨어요. 젊은 며느리가 시집 오자마자 너무 온갖 고생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펄펄 끓는 육수, 그 무거운 솥을 제가 잘못 내려놨고 그 뜨거운 게 그대로 제 얼굴에 튀고 말았어요. 왼쪽 뺨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에 계셨던 분이 깜짝 놀라 바로 찬물을 틀었고 제 얼굴을 그 밑에 집어넣으셨죠. 화상을 입었을 때는 바로 차가운 걸 환부에 끼얹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물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 비명 지르고 발버둥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분께 감사한지 몰라요. 잠시 까무룩 정신까지 잃었던 저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왼쪽 볼에 화상 입은 채였고 눈, 코, 입을 절묘하게 피해서 볼이 다친 게 천만다행이었다는 설명을 병원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상황에 절망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병원비를 확인하곤 분노하셨어요. 왜 똑바로 행동거지를 못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고. 아휴, 얼굴에 화상이라니. 아휴, 정말 한심하구나.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며 한숨만 푹푹 쉬고 저는 며칠 뒤 거울을 제대로 확인해 봤을 때 왼쪽 뺨을 덮은 화상 자국 때문에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그 붉은 자국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너무 서럽고 힘든데 저를 오롯이 위로해주는 사람 없었고 이상하게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얼굴에 화상 입은 새댁을 반겨줄 남편이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당시에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거든요.
제가 우울해 있는데 식당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다시 일 좀 나와달라 말이죠. 얼굴이 흉져서 일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저만한 일꾼이 없다며 꼭 좀 나와달라고 돈을 전보다 더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거기서 다시 나와달라고 그랬다며? 얼른 내일부터 당장 다시 나가. 네? 어머님, 저 그래도 며칠 더 쉬려고요.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나약해 빠져서야 얼굴이 그 꼬라지 났으면 뭐라도 더 해서 그걸 갚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화상 입은 인간을 누가 받아주고 계속 식구로 여겨주겠니? 시어머니의 폭언에 저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시큰둥한 남편의 태도였죠. 저는 왼쪽 뺨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인 채로 식당에 나가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끈기 있는 태도를 높게 산 식당 사장님은 그곳의 요리 비법을 저에게 전수해주기 시작했어요. 원체 손맛이 타고났던 저는 그 비법을 배우는 재미에 빠져 요리라는 것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길 2달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셨습니다. 어머님, 전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절 쫓아내시겠다고요? 그러면 전 당장 어디 가라고요?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둘째랑도 얘기 끝내놨다. 착한 내 아들 더 이상 쥐고 흔들지 마라. 너 말고 현명하면서 좋은 여자 새로 만나라고 내가 얼마나 설득을 해놨는데. 에휴, 여기서 초칠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너 새 출발하라고 내가 자금은 주마. 그러면서 저에게 10만 원을 건네셨어요. 제가 그 돈을 받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을 갈아 식당 일을 하며 벌었던 돈 다 어디 가고 꼴랑 10만 원이 제 몫으로 떨어진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번 돈이라도 돌려주세요. 저 이런 취급당하려고 제가 버는 돈을 드린 줄 아세요? 전 울면서 따졌지만 도리어 시어머니께 머리채만 잡혔습니다. 10만 원과 함께 시댁에서 쫓겨났고 그날 남편과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래요. 저랑 결혼한 거 후회되고 자꾸만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 생각 때문에 저를 보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보다 남편의 바로 그 말이 저를 단념시켰습니다. 전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기 전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던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떼시는 겁니다. 원래 그쪽에 살다 온 거였어? 가만히 있자. 거긴 우리 고모님이 계신 곳인데. 전에 크게 식당 하시다가 건강 때문에 지금 접으셨는데 아무튼 당장 거기로 찾아가 봐요. 내가 주소 적어줄 테니까. 그리고 고모님한테도 연락해 놓을게요.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떠름했지만 식당 사장님이 거듭 내 말대로 하라며 당부하시는 바람에 따르기로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2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를 받아주신 어머니 태도가 첫 번째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숨을 푹 내쉬기는 했으나 그게 다였죠. 남동생은 결혼하겠다며 설치다가 이상한 여자애를 만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요. 당신 뜻대로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어머니께선 많은 허망함을 느끼고 계셨대요. 그 도중에 제가 이혼당하고 집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인생 흘러가는 꼴들하군. 정말 웃음도 안 나오네. 혹시 아니? 너 이러고 나서 잘 될지. 피식 웃으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어머니께선 그렇게 중얼거리셨죠. 저를 2번째로 놀라게 한 사실은 식당 사장님이 고모님이란 분을 뵙고 나서였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요 며칠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 식당 운영해볼 생각 있어요? 네? 식당이요? 그것도 운영을요? 제가요? 내가 식당에서 돈을 솔찬히 만진 사람입니다. 건강 문제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접었지만 이놈의 욕심 때문에 아무한테도 물려주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았더랬죠. 아휴, 그게 계속 후회가 되었거든요. 우리 집 음식 맛있게 먹어주던 그 많은 손님들을 쳐버린 것만 같고. 눈물을 글썽이시던 고모님께선 인생이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걸 이제야 깨달으셨다며 식당을 열어 저에게 운영을 맡기고 싶다 하셨습니다. 오로지 뒤에서 지켜보시기만 할 뿐 모든 걸 저에게 맡기고 싶다 하셨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저의 뭘 보고
덜컥 그런 큰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말이 되는 건데요? 겁을 집어먹었던 저는 고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맞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답은 존재하지 않거늘 제가 뭘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 저는 제가 남들보다 타고난 손맛, 요리 솜씨를 타고났다는 걸 솔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심한 저는 이상하게 주방에 들어가면 과감해졌어요. 그런 제 자신을 위해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오로지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내려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저는 그 고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성사가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문을 연 직후부터 문을 닫기 직전까지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개업 5개월째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신 뒤로 고모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아예 업장마저 넘기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늘 조심스러워하는 그리고 마음 깊이 뿌듯해하시는 장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도 저를 우러우러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였죠. 놀라운 건 제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저에게 기생하려 하지 않고 되려 정신 차린 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어린 여자애랑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했던 남동생은 과감하게 이별을 택했고 절치부심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동생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의 성공을 보고 깊은 반성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살면서 겪은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게 당시 동생들의 변화 같네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규모가 워낙 커졌다 보니 관리자를 저는 따로 두었는데 어느 날 채용된 주방 아주머니 한 분을 보니까 전 시어머니인 거예요. 10만 원과 함께 저를 쫓아내셨던 그분이요. 제 눈이 잘못된 걸까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쌀쌀맞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께선 비굴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너 있는 가게였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일자리가 있을까 싶어 온 건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일하세요. 쫓겨나지 않으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라 부르세요. 경우 없이 굴지 마시고. 피식 웃으면서 말씀드렸더니 전 시어머니께선 난감하게 헛기침만 하셨어요. 관리자를 불러다 캐물었죠. 사실 그분이 저의 예전 시모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군요. 모르고 뽑았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왠지 여기가 잘 가게인 걸 알고 일부러 지원한 것 같은 눈치라고 어떤 자리라도 좋으니 무조건 여기서 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확신을 얻었죠. 대박집 사장이 된 저를 노리고 일부러 전 시어머니께서 오신 것을요. 저는 개업 때부터 함께한 식당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어요. 새로 오신 분 저랑 원한이 깊은 사람이니까 사정없이 몰아붙여도 좋다고 말이죠. 그러자 다들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전 시어머니 앞에는 지옥길이 펼쳐졌습니다. 거기 이쪽 기름때는 빡빡 닦으라고 했는데 여기 아직 색깔 남은 거 안 보여요? 일 제대로 안 해? 밑반찬 미리 꺼내놓으면 안 된다고 분명 말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멍청이처럼 또 실수를 했지? 거기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봐요 거기 창고 가서 김치 10쪽 꺼내와요. 혼자서 하냐고요? 그럼 혼자서 하지 짝지랑하리요? 잔말 말고 얼른 가요. 다른 호칭도 없이 오로지 거기라고 불리었던 전 시어머니. 며칠 만에 혼이 쏙 빠지신 몰골이었습니다. 거지로 쫓아내더니 부자된 며느리 한번 다시 낚아보려고. 이게 다 무슨 수모야. 아휴 이러다 나 죽겠네 나 죽겠어. 전 시어머니께서 식당 뒤뜰로 나가 넋이 나간 채 그렇게 혼잣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고해 듣고는 바로 웃음을 터뜨렸죠.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일부러 전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열심히 하시네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아주 보기 좋으세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망 고문을 안겨드리기 위해서였죠. 전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불합리한 일과 왕따에 시달리면서도 희망 고문 때문에 계속 일을 나오셨습니다. 저를 다시 낚을 수만 있다면 이까짓 건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께서 제 식당에서 일한 지 딱 한 달, 저는 월급을 담은 봉투를 손수 건네주며 통보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그러자 손을 바들바들 떠시더군요. 왜? 내가 왜 해고야, 어?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버텼는데.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엄연히 달라서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당신 자리 이미 없어요. 그리고 여기 봉투 하나 더 드릴게요. 전 시어머니께선 의아하게 봉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죠. 추가로 들은 건 아니고요. 월급에서 10만 원 따로 빼서 그냥 넣은 거예요. 기념비적인 액수잖아요. 10만 원이 든 봉투 받아보니 어떠세요? 아주 큰 돈처럼 느껴지시나요? 그 돈 미천 삼아서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저는 활짝 웃으면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한 달간의 개수작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며 농락당했다는 걸 아시고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직원을 불러다가 저분 밖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화룡점정이었죠. 전 시어머니께선 억울해 미치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아무 소용없는 발악이었죠. 그 이후로 제 식당은 더욱 승승장구를 이어갔고 저는 화상치료도 꾸준히 받아서 세월이 오래 지났을 땐 아주 옅어졌어요. 화장으로 가리면 잘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 식당은 햇수로 10년을 하다 다른 분께 넘겼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저 시집살이 할 때 일했던 식당의 사장님, 그분의 조카분이셨어요. 매우 저렴한 가격에 넘기면서 저는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때 정말 뭉클했네요. 식당을 넘길 때 저는 2아이 엄마였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고 싶어서 식당을 정리한 게 커요. 유복한 집안에서 어려움 하나 없이 자라서 그저 해맑기만 한,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안 든 바람에 가끔 저의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동반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쩜 그렇게 세상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은 찌들 대로 찌든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좀 순하고 맑다고나 할까요? 그런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애들도 친탁들을 해서 다 성격들이 해맑아요. 그리고 다 자기 같은 사람을 또 배우자로 맞이해 잘들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니지만 달리 보면 하나의 방대한 역사인 게 인생 같네요.